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는 연예인이 되어 돌아온 이 과학 콘서트의 저자를 떼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더 강력한 게 붙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10년간 많이 삭은 네, 네 정재승입니다. 그 체인지온은 제가 첫 해부터 많이 참여를 했고 가장 애정하는 그런 컨퍼런스죠. 여기 오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10월의 하늘이라는 1년에 하루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과학자들이 도서관에 가서 강연을 기부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뭐 함께 모여가지고 백인천 프로젝트라고 야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학회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2개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현재 비영리로 본의 아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리를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의 공감도 많이 하고 애정도 있고 또 제가 경험한 걸 나누어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은 뭐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 부실한 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그 테키르다흐라는 곳에 가서 강연을 했던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굉장히 바쁜 와중에 그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쯤 떨어져 있는 테키르다흐에서 그 강연을 하는 수천 강연을 하는 초대를 받았어요. 무슨 의학 저널이었는데 그 학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출발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제가 차를 렌트를 하고 이스탄불에서 테키르다흐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야 제가 테키르다흐라는 도시에서 강연이 벌어지는 건 알았는데 거기 어느 장소에서 학회를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출발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많은 이메일들을 주고받고 뭐 초청 레터도 있고 그러는데 다 테키르다흐라고까지만 써 있고 그게 무슨 어느 컨퍼런스, 어느 호텔, 어느 학교로 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근데 뭐 너무 먼 곳이다 보니 테키르다흐라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렇게 축 정재승 환영 뭐 이런 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도착을 했더니 제 강연 시간 3시간 전이었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이 도시에서 제 강연이 어디서 벌어졌어야 됐을까? 네. 그래서 제일 큰 컨퍼런스 사이트를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 학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대학에서 초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학을 갔는데 그 어디에도 학회가 열리고 있지 않았어요. 예. 마을 문화회관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 문화회관으로 가는 그 길에 라디오에서 제 강연을 해야 하는 그 마지막 강연이었는데 제 강연이 8시 15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 망했다. 이제 도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가 도로를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 강연이 9시에 끝나고 학회가 9시에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밤 11시까지 그 도시를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진짜 어디 보니까 되게 작고 예쁜 호텔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짐을 풀고 밥도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보통 영화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호텔이 강연장이었다 뭐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호텔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서 거기 가서 묵게 됐고요. 돌아다니다가 그 발견했던 그런 맥주집에서 안주 겸 해서 그냥 끼니를 해결하고 자고 다음 날 아침을 거기 그 전날 막
돌아다니다 보니 알게 된 해변이 있어서 거길 걷다가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그 전날 막 헤매다 보니 거기 쇼핑 거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쇼핑 거리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기념품을 몇 개 사고 이제 제가 이스탄불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예. 그리고 이제 강연을 못했기 때문에 내 돈으로 온 셈이 됐거든요. 예, 뭐 강연료나 비행기값도 하나도 못 받고, 예.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너무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이스탄불로 오는 이 도시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막 되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아까워서 시간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 학회를 1년에 막 뭐 10번 가까이 가는데 가도 사실 잘 못 놀았어요. 가서 그냥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사이트에서 묵고 하루 종일 듣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사실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도시를 다 가봤는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도시의 지도를 머릿속에 훤히 그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잃어봐야 지도를 얻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거기서 제일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제일 좋은 쇼핑의 거리를 걷고 그 도시를 가장 잘 즐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고 이렇게 좀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때 들었습니다. 그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쓸 톨킨이 했던 말인데요.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길을 잃은 자는 아니다라는 말이고 제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아해서 많이 권해주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방황하고 그 방황에서 얻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그 방황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방황으로밖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건데 제가 굳이 여기에 한마디를 좀 더 하자면 설령 길을 잃더라도 뭐 꼭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설령 길을 잃더라도 그 길을 잃은 자만이 자신만의 길을 발견한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되게 오류투성이고 막 부실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얻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컴퓨터라는 개념이 사실 과학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놀라운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은 이런 용도로 써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범용 기계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시키는 일이라는 건 수학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자와 숫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가진 프로그래머블한 태스크라면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 그 존 맥카티와 마빈 민스키를 포함한 한 10명 정도 되는 과학자가 꼭 인간의 뇌를 담지 않아도 좋으니 목적을 지능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하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 존 맥카티가 프로포저를 미국 정부에 내면서 AI라는 말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956년이니까 작년이 그로부터 정확히 6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 60년의 성취로 만들어진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인간이 40년간 두었던 바둑의 최고수인 이세돌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해죠. 얘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수학적으로 완결했기 때문에 늘 인간이 알고리즘을 잘못 짜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답을 내는 기계입니다. 옛날에 만든 기계나 지금 만든 기계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요. 속도는 점점 이제 빨라졌고요. 게다가 옛날에는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좋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 같은 거 쓰면은 인공지능 연구자들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너는 좋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데이터로 너의 빈약한 창의성을 메우려고 하냐. 저렇게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늘 배웠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몇 천만 건 정도 되니까 몇 억 건 정도 되니까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을 도달하더라라는 걸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알고리즘은 크게 진보하지 않았지만 빅데이터의 시대 덕분에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쓸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프로그램으로 답을 그러니까 규칙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답을 찾아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알아서 답만 가르쳐주면 자 이렇게 되면 바둑에서 백이 한 집 반 승 이런 상황은 흑이 두 집 반 승 이렇게 기보만 넣어줘도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승률을 높여가고 인간의 최고수를 이기는 그런 수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우리보다 훨씬 에러가 적고요. 그리고 더 꼼꼼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데 돈이 거의 안 들고요. 인간의 노동에 비해서 돈이 거의 안 들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하는데 마감을 잘 지킨다는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얘네들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실수투성입니다. 일어나는 것부터 잘 못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일반화를 하죠. 자신의 경험이 세상의 경험의 전부인 양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아이가 저렇게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면서 결국은 1년이 지나면 맨 마지막에 보는 저 영상처럼 일어나서 걷고 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존 폰 노이만이나 알렌 튜링처럼 컴퓨터를 그 당시에 만들었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알렌 튜링이나 존 폰 노이만은 엄청난 수학자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완결된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뇌는 전혀 수학적으로 완결돼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기면 남자야, 이렇게 생기면 여자야 라는 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후에 몇십 명만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얘는 끊임없이 자신의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고요. 모양이 바뀌면서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 그게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동물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그 오류를 이해한 다음에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류를 한 번쯤 다 범해서 다시 그 오류를 재범하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안전하게 굉장히 많이 실수를 범할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거로부터 교훈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또 더 나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안전하게 제공해 주는 것, 그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고요. 20대, 30대, 40대들에게도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예전 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범할 수 있는 또 오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품고 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컴퓨터랑 되게 다르죠. 인공지능 로봇과 되게 다르죠. 얘네들이 계속 그냥 길을 걷는 것 자체도 버거워하고, 그냥 손목을 돌려서 문을 여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저렇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1년 후에 아이들처럼 문을 잘 열고 잘 걷고 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인공지성과 인공지능의 차이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서 갑자기 우리의 삶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경험을 지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뭐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다 하여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노동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인간 대신에 기계들이 또 인공지능이 심지어 사람하고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 분석 능력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이 인공지능은 점점 인간의 뇌를 닮아가기 위해 애써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또 우리나라 사회는 오랫동안 인간을 인공지능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오류 없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숫자로 평가하고 한 줄 세우기를 하고 대학을 보내고 회사에 취직시키는, 해외에서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걸 쉽게 따라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줄여나가고 오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남이 실수하고 그로부터 내가 배우나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는 잘 추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맨 앞장에 서게 됐고 남이 실수하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실수를 한 조직이 더 많은 걸 얻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직 우리는 실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뇌가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자세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보시는 저 인간이 세상을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을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뇌의 과정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녀석, 아까 보여드린 머신러닝이라는 애는 뭘 하는 애냐? 정보와 지식은 처리하는데 맨 아랫 단계는 하는데, 그래서 그 윗단계인 이해는 못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이 지금 과대평가돼 있어 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녀석은 뭘 하는 애냐? 맨 아랫단인 정보와 지식을 분석해서 이해를 거치지 않고 그 뒤에 적용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란 거죠. 얘는 남녀를 구별할 줄 모르는데, 얘는 바둑을 둘 줄 모르는데 이세돌을 이기는 법은 알고 있는 애인 거예요. 바둑의 룰을 모르면서, 바둑의 깊이를, 바둑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인공지능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얘가 우리보다 잘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 상황을 이해한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직 인공지능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넣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가 맞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확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넓힙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얻은 데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와는 정반대되는 굉장히 가치 전복적인 생각과 주장을 하고요. 모든 예술가들이 지금까지 나온 예술들을 다 섭렵한 후에
지금까지 나온 예술과는 다른 예술을 하려는 것. 이거는 아직 인공지능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죠. 과학자도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이 다 맞다고 가정하면 사실 새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그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새로운 발견을 나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성취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은 다수결, 데이터가 다수의 데이터가 말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하지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나만의 관점에서 나만의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그 다양성이 사실은 인간 지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지성은 놀라운 그 보완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 절정이 언제인가 궁금해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소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10살 이하의 아이부터 8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전부 모셔서 전 나이대에 걸쳐서 지금 보는 저 6가지 능력, 지금은 한 20가지 능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했더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뇌가 수능 전날 최고의 성취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내 뇌가 그때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46에서부터 53살까지가 우리 뇌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그 시기에 있거나 그 시기를 지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뇌가 꽤 괜찮은 뇌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하고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요 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 뇌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 중년의 나이가 돼서 절정의 뇌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저 cognitive reserve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무의 디테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숲을 보는 능력이 현저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 옛날에는 문장, 에피소드가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는데 전체적으로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우리가 10대, 20대 때 고전이 버거운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책을 다 읽어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근데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나무의 디테일은 잘 기억하나 숲을 보지 못하는 시기와 지나서 나무의 디테일은 자꾸 잊어버리나 숲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 두 시기가 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좀 디테일이 생각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는 큰 숲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양한 방식으로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딥마인드 그 알파고를 만든 그 사람이 그 영국의 한 대학에서 뉴로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박사학위를 한 논문이 되게 재밌는 논문이에요. 뭐냐면 기억 상실증 환자들을 실험실에 모셔다가 그 사람들에게 대개는 기억이 왜 상실됐는지에 관한 실험들을 기존의 뇌과학자들이 해왔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기억 상실자들에게 상상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어요. 당신 앞에 해변가가 지금 앉아 있어서 해변 바다가 보인다. 오후 한 6시 정도 되는 무렵인데 뭐가 보이는지를 3분간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죠. 노을이 지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개가 뛰어다니고 나는 모래성을 짚고 있고 고개를 돌아보면 부모님이 날 보고 계시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 플리스비를 던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바닷가에서의 상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 파래요.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온통 파래요. 3분 동안 파랗다는 단어를 30번 이상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총 사용하는 단어가 10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억이 왜 부실하냐? 우리는 기억이야말로 사실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학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저장해 둬야 될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는 왜 이 기능을 부실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아직 뇌과학자가 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인데, 이 데미스 하사비스의 논문은 우리한테 기억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정교한 기록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상황에서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진료,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울하면 우울한 기억들이 쫙 소팅돼서 오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 또 좋았던 기억들이 쫙 와서 내 상상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상상하고 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걸 사용하니까요. 보르헤스의 단편집에 보면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푸네스라는 남자가 나오죠.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져요. 사고로 뇌를 다쳐서 본 걸 모두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본 걸 모두 다 기억하는 남자가 잃게 되는 기능이 뭐였냐? 무엇이 소중한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 소중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우리처럼 기억이 부실하다 보니 뭘가 중요하지, 뭘 남겨야 되지? 라는 생각 자체를 그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유동적이고, 한 기능이 좀 떨어지면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영역들이 애쓰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후회와 실망, 여러분들은 뭐 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근데 후회와 실망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너무나 뇌과학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실망하면 후회하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기능이에요. 원숭이한테요, 노란색 그 삼각형을 누르면 오렌지 주스를 5방울을 주는 실험을 해요. 그리고 이 원숭이의 쾌락의 중추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서 쾌락이 언제 느껴지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과학자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상념해졌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검은 점들이 그 신경세포가 막 활발히 활동해서 만들어지는 점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요. 보시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다가 노란색 삼각형을 우연히 툭 누르게 되면 5초 후에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뉴런이 신경세포가 막 활발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스크린이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노란색 삼각형을 딱 누르는 일이겠죠. 딱 누르고 나면 이제 누르는 순간 갑자기 신경세포들이 막 활발히 활동해요. 정작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순간에는 별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요. 예측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예측하지 못한 걸 얻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측한 걸 얻으면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5만 원짜리 그 지폐를 주울 때가 월급날 월급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월급이 더 많을 텐데 우연히 얻게 되는 5만 원이 정기적인 날짜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노란색 삼각형을 버튼을 탁 누르고 올 거라고 막 기대를 해서 기분이 막 좋아졌는데, 근데 오렌지 주스가 5방울이 안 나오고 3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 맨 아랫단에 있는 걸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화가 나는, 오렌지 3방울만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는,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이 뉴런의 활동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게 뭐냐? 뭔가를 예측했는데 예측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거죠. 그게 후회 아닌가? 그러면 후회하지 않나? 아닙니다. 후회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후회는 뭐냐면요, 내가 A를 선택했는데 결과를 얻었어요.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내가 B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와 실제로 지금 내가 A를 선택해서 얻은 결과를 비교해서 B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더 나았다고 생각되면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이게 후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얘는 그냥 기대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기대만 못한 애가 아니라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다음에 그게 지금 나의 현실과 어떻게 다르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뇌는 굉장히 원초적인 뇌예요. 메뚜기도 예측을 해요. 지렁이도 예측을 해요. 그리고 결과에 실망해요. 예측대로 먹을 게 없으면. 예. 그리고 다른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고. 예. 실망은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는 기제지만 후회는 인간만이 하는 기제예요. 그리고 4년 전에 원숭이도 조금 후회하는 것 같다는 논문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한 기능이 후회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저처럼 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나의 가장 고등한 전전두합을 쓰지 않을 거야 라는 기능으로 들립니다. 예, 그런 얘기로 들려요. 후회를 하는 이유는 후회를 우리가 왜 후회라는 기작을 뇌 속에 집어넣어 줬느냐, 이유는 모르지만 얘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해보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다음에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제가 후회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라는 기능 자체를 안 쓰는 것보다는 인간은 수많은 실수들을 하는 존재고 성숙이란, 성장이란 점점 후회할 일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많은 후회의 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지만 후회라는 고등한 기능들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경험한 그 비영리 단체에서의 일상을 보면서 내 뇌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하면서 생각해본 7가지 요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작년에 했던 일, 재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대단히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체인지원에 와서 우리 조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수많은 실패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캔디 정신으로 울지 않아. 난 좋아.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외롭고 슬퍼도 울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울어야죠.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굉장히 크게 좌절해야죠. 그리고 그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해야죠. 그 동기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게 회복 탄성력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야 합니다. 우선 왜냐? 우리는 수많은 실수들을 해야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일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우리가 처음 한번 딱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그다지 큰 대단한 성취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실패 회복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실수 끝에 시도 끝에 결국은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시작되느냐? 일상의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실패 회복력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그냥 실패 회복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요. 작은 부분에서 성취들을 꾸준히 해본 사람들이 좀 큰 일을 또 도전해 보기도 하고 또 실패하다가 또 성취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들이 쌓이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큰 대의를 향해서 계속 애쓰다가 20번쯤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기보다는 작은 목표들을 조금씩 완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이룬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취나 혁신은 계획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취를 하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하죠. 이때는 이게 있었고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 터져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취를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동기 지속력.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 뜻이 너무 좋아요. 비영리 단체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여기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데 막상 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큰 좌절들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성취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비영리 단체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돈 탓을 하죠.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돈 탓을 안 하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돈이 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권력을 사용합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넌 따라야 되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 굉장히 뜻이 좋은 단체들이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수평적이냐 가부장적 문화가 없느냐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작은 권력을 갖는 것으로 내 욕심을 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각하는 것 그가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비영리 단체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에너지를 얻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잘 협업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되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어떤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쉬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 그걸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돈 들이면 될 일을 그냥 그 사람으로 때우는 일들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소진이 돼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일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회사가
조직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써서 잘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진짜 창의적이고 진짜 깊이 생각하고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 생각하는 일에,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 조직 구성원이 올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리더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귀한 사람들을 작은 일에 사용하는 일들이, 작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영리 단체가 지양해야 되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이죠. 비영리 단체가 몸이 가볍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실수하면 빨리 고치고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어차피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그렇지만 빠른 물고기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조직을 운영나가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제가 있는 학교에서 가르쳐드리지 못한 일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 배운 일,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일, 남이 이미 걸어온 길, 그런 거가 아닌, 방법을 모를 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간 지성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비영리 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가장 자신의 뇌를 훌륭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을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